네, 계속해서 규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혜진 변호사 그리고 진술 분석가 김미영 박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서혜진 변호사는 지난주에 이제 규스룸 네. 오셨었고 김미영 박사는 오늘 처음이신데 잘 부탁드립니다. 자주 오시고요. 규스룸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할 사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일어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뭐 주말 사이에 온 사회가 들썩들썩했거든요. 이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일단 서혜진 변호사가 WWW로 다시 한번 좀 풀어주시죠. 네,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네.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m 정도 떨어진 상가 골목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남성 한 명이 흉기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했는데요. 예. 이 사건의 피의자는 33살의 남성이라고 조모 씨. 하고요. 네, 범행 이유가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렇게 경찰 조사에서 얘기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사실 계속 지금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라든지 왜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진술을 좀 계속 번복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볼 건데요.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의 추가적인 동선이 지금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오늘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뭐 밤도 아니고요. 대낮에 번화가에서 그것도 도심 한가운데서 발생한 일입니다. 일단 이 범행의 성격 먼저 김미영 박사님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세요? 이 사건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예. 묻지마 범죄, 예. 다른 말로 뭐 무동기, 이상동기 범죄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제가 이런 범죄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공격적인 어떤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특성과 조금 결이 다른 이제 점들이 좀 발견이 되는데요. 그래요? 현재까지 드러난 특성을 보면 보통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범행의 타겟이 젊은 남성이었다라는 남성으로. 선택적이었다라는 그런 특성이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그러니까 지금 남성들을 노려서 범행을 저지른 부분,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보면 거침없이 뛰어다녀요. 그리고 주저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맞아요. 모습이었다고 목격자들도 많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 영상 때문에 저거를 좀 뭐 우연히 시청하신 분들이 많이 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저 영상에서 가장 좀 충격적인 것은 예. 뭐 범행을 너무 주저없이 저렇게 서슴없이 범행을 자행하고 또 태연하게 앉아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참 좀 일반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고 네. 또 일반인의 기준에서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런 류의 대낮에서 저런 식으로 흉기 난동이 발생하는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더 충격적인 네.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젊은 남성들도 이제 상대적으로는 과거에는 뭐 저렇게 뭐 흉기 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물리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힘이 약한 여성이나 뭐 아동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었다면 예. 이번 사건은 아예 그 범행의 타겟이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그것만 보더라도 네. 사람들의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막연한 공포감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뻔뻔하게 죄송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일단 남성만 공격을 했고 굉장히 태연했다. 이 부분 목격자 진술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서 목격자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자 커플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 남자를 공격했어요. 목적으로 몇 번 막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지가 경찰 오기 전에 계단에 앉아서 도망간다. 뭐라고 소리 지르거나 그러지 네, 않았어요. 그런 것도 없어. 자, 일단 김미영 박사님, 남자만 공격한 부분, 그러니까 무차별 공격 중에서도 젊은 남성에게 공격성을 보인 이유, 아까 조금 다른 패턴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을 밝히는 게 예. 범죄의 동기와 관련된 부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예.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의 일반적인 범죄들의 경우에 취약한 대상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성이라던가 아니면 어린아이들, 노인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의 타겟을 많이 삼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본인보다 약자를 공격하려는 경향이 좀 있었다, 과거에는. 과거에는 이제 일반적인 범죄자들의 네. 경우에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목격자들의 진술에서도 나타나듯이 남녀가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아닌 남성만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이제 이런 점들을 보면 불특정 다수라고 하기보다는 그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어떤 관계성이 없을 뿐이지 네. 이 사람 분명히 타겟이 분명하게 있는 그런 범죄였었고 범행 장소도 이제 생활 반경에서 벗어난 그 신림동이라는 예. 곳을 선택한 것을 보면 뭔가 이 이면에 우리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범행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 말씀하셔서 이어갈게요. 그러니까 거주지와 그리고 지금 범행을 저지른 지역이 조금 다르고요. 또 인천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신림역까지 와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이유를 뭐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었나요? 뭐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예. 신림역이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다고도 하는데 아직 이 부분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 조 씨의 그 범행 당일의 동선을 보면 조 씨는 원래 그 인천 주거지에서 이모와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금천구에 할머니가 살고 있어서 예. 이 서울 금천구 할머니 집에 좀 왕래를 자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날 범행 직전에도요, 이 조 씨는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금천구 할머니 집에 들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보도가 나온 내용이에요. 예. 일단 보도에 따르면 이동을 하는데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다는 거죠. 네.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예. 이 택시를 사실상 무임승차입니다.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아. 이 택시 기사가 조 씨를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는 게 지금 보도가 되었어요. 이동 과정에서 택시를 탔는데 예. 택시비를 내지 않았다. 않았다는 거죠. 안고 내렸고 예. 또 금천구 할머니 집에 들려서는 할머니 집 인근 마트에 들어가서요. 예. 그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훔칩니다. 이것도 그리고 지금 이제 막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직까지 뭐 확인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거기서 금천구에서도 이 범행 장소인 신림동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도 또 택시비를 내지 않았다라고 지금 보도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도 정확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좀 더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네. 아무튼 이 조 씨는 인천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신림동까지 온 것은 어느 정도로 좀 밝혀진 부분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택시비를 내지 않아서 무임승차로 신고를 당했고 범행에 썼던 도구도 훔친 것으로 일단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박사님,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만약에 분노에 의해서 예. 무차별적으로 무작위로 사람을 이제 공격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 앞서 보듯이 남녀가 있었을 때 그 여성분이 그 행위를 방해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당연히 나의 어떤 행동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가 더 높아질 것이고 예.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공격 행위를 할 법한데도 이 사람은 남성만을 타겟으로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좀 그러니까 남성과 젊은 여성이 층. 같이 있는 경우에도 남성만을 타겟으로 삼았어요. 네, 심지어 여성이 그 행위를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공격 행동을 표출하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할머니가 계신 이제 금천구에도 사실은 사람이 많을 만한 장소는 충분히 많은데 예. 거기에서 범행 흉기를 그러니까 구입을 한 거 아니죠. 훔쳤다고 하니까 예. 이렇게 가지고 난 다음에 신림동까지 굳이 택시를 타고 갔다라는 것은 예. 이 사람이 그렇게 그 대상을 선정하고 그 장소를 선정해야 했던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모두 경찰 이제 조사 과정에서 좀 밝혀야 될 부분인데 지금부터 할 얘기, 그러니까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진술이 거짓말이 들통날 게 뻔한데도 거짓말인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 나오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전 저 말을 듣고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뭐 이 말을 하면 뭐 좀 불쌍해 보입니까? 본인이? 왜 저런 말을 했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도 박사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좀 황당한 답이죠. 네. 그리고 자기의 뭐 처지가 좋지 않아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처럼 약간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의 발생 책임의 원인이 사실 저 조 씨 본인에게 있는데 예. 그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신이 처한 좀 상황, 안 좋은 상황, 불행한 상황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뭔가 책임을 그런 상황에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이제 심리 분석 전문가신 김미영 박사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체포된 가해자들의 경우에는 예. 많은 경우에 스스로가 이제 체포된 이후에 자신이 무가치하고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범죄자들이 갖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 극단적인 사고를 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범행을 저지르고 잡히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낙관주의적 사고를 한다던가 범행이 이제 끝나고 체포가 된 이후에는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라는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한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사고들을 하고도 있는데요. 예.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표면상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 전에 했던 말 보면 너무 상황이 안 좋았다. 자신의 어떤 불행과 상황, 그러니까 외부의 무슨 어떤 요인을 이제 탓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자신의 행동을 이제 나의 불행 혹은 네. 남 탓, 그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 이런 것처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것들은 범죄자들이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뭐 무가치함, 희망이 없음 이런 것들을 어떤 원점 상태의 사고를 한다라고 설명하는데 네. 이 가해자의 경우에는 그것과는 좀 다른 패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더 어이없는 게 마약을 그러니까 펜타닐을 복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다가 당연히 그러면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검사하면 정확히 나오는 건데 검사하니까 안 나왔어요. 또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이 진술 마약 복용도 했다고 했다가 안 했다고 했다가 이것도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체포 이후에 예.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거나 혹은 빠져나갈 구실을 이제 마련하기 위한 예. 일환으로 보여지고요. 이 사람 자체가 뭐 범행을 준비하거나 실행하고 그 이후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정신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일련의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라고 일단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 탓으로 돌려요. 나는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마약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뭐 감형이라든가 재판에서의 유리함을 이끌려고 계획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뭐 저런 무차별적이고 참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예. 그렇게 대단히 뭐 계획적이고 뭔가 머리를 쓰고 예. 이런 상황을 좀 부여해주고 싶지 않아요. 별로 아무 생각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했을 그렇게까지 거라고 머리를 예, 굴렸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해 주고 싶지 않다. 그렇게 조 씨의 상황을 그렇게 분석할 필요가 사실 예.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그런 것들은 또 조 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네. 근데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너무 화가 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저런 상황까지 조 씨의 저 발언 하나하나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지도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 씨가 저렇게 말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예. 조 씨는 여러 차례 그 수사기관의 수사를 경험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일반 그 범죄 전력으로 보면 뭐 폭행 등 전과가 이미 3범이 있고 예. 그 소년법이 적용돼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것만 하더라도 뭐 17번이 17회가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계산을 해보면 이 나이가 소년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뭐 지금은 10세 이상이지만 과거에는 12세까지 네. 이제 높았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상 뭐 10살부터 18살까지 어림잡아 뭐 1년에 한 2번 예. 정도는
경찰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 지금 보면 화면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전과 3범이었으니까 과거에 폭행 전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0년에 이때도 신림동이었어요. 맞아요. 이 주점에서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서 이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이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집행유예가 2년으로 선고가 됐습니다. 글쎄요. 이때의 범죄의 이 전력이 계속 이번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김미영 박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런 범죄 전력들은 사실은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측정될 수 있는 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 사람이 보였던 소년범 이제 뭐 그 과거의 전과라던가 예. 그다음에 폭력 범죄 부분들은 이 사람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폭력적인 공격적인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당연히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 조 씨의 범행에 이제 끔찍히 이제 4명 중에 이제 1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신림역의 이제 추모 행렬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족을 통해서 안타까운 사연이 좀 알려졌어요.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피해자의 사연이 알려졌는데 이 내용은 김미영 박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 피해자의 사촌형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분이 이제 이 국민신문고에 그 처벌을 하는 청원을 이제 했습니다. 고3 네. 때 고인이 어머니가 암투병으로 이제 떠나 보내고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해서 학생회장까지 이제 당선된 모범생이었다라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교에 갔는데 아버지가 또 일 때문에 외국에 나가 계셨다라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은 가족들을 이제 챙겨야 되고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학비와 이제 생활비를 본인이 벌면서 동생을 챙겼다라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생활비를 좀 덜기 위해서 좀 신림동이 좀 저렴한 원룸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예. 그곳에 이제 알아보려고 부동산에 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해서 사실상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피해자는 이 조 씨를 사형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이제 청원을 하기도 하고 이제 엄벌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죠.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제 앞으로 수사는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이미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좀 재판도 빨리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건 너무나 사실은 좀 명확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뭐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이후에 아까 이 박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셨겠지만 이 피해자는 정말로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냥 그 시간에 신림동 거리를 이 조 씨와 함께 걸었던 것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그것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20대 청년이었잖아요. 이 청년의 목숨과 그리고 이 청년의 가족들의 그 삶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런 아주 안 좋은 죄질이라든지 또 이런 나쁜 범행 동기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좀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그 이런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그 이 사람의 죄와 형량을 판단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고려가 되는 방식으로 예.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같이 좀 보시면서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좀 분노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사건 이야기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